제가 보려고 만든 외과학 그리고 방사선학 강의인데요. 제가 읽으려고 만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 Radiography for Skull and Nasal Cavity. 이거는 코랑 두개골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사람 코랑 똑같아요. 소동물도 사실 사람 코랑 똑같이 생겼는데 쉽게 생각을 하자면 그냥 코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당연히 이마가 있겠죠. 이마가 있고 그 뒤에는 두개골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네이설 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septum, 그리고 뇌랑 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크리브리폼 플레이트, 체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알고 갑시다. 중요한 구조물들 몇 개만 알고 갑시다. 1번 코 중격. 코 중격은 방사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비강에 농양이 심하면은 이게 녹거나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웨이도 내 공기 음영, 이것도 웨이염을 관찰할 때 이게 얼마나 깜깜하게 보이는지 아니면 허옇게 보이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게 깜깜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안에 공기가 차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요. 웨이도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귀에도 원래는 공기가 통하죠. 근데 거기에 뭔가 농양이 차거나 감염이 있게 되면은 그 안이 뭔가 조금 더 불투명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체판,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중요해요. 코랑 뇌가 분리되는 역할을 하는데, 비강 종양이 심하게 되면 뇌가 침투됐을 때 이게 녹아버려요. 뇌랑 연결해주는, 정확히 말하면 뇌랑 차단해주는 거죠. 그 부분이 녹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예후가 굉장히 안 좋겠죠. 그리고 왼쪽 권골이라고 해가지고 그 광대뼈 쪽 위치가 있잖아요. 그 거기서 옆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돌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 권골 측두돌기, 오른쪽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하악에도 근육돌기가 있거든요. 이게 왜 있는 돌기냐면, 근육이 이렇게 턱뼈를 고정하고 이제 턱뼈를 움직여주잖아요. 턱뼈를 당겨서 이렇게 닿는 원리니까 이 근육을 부착하는 위치입니다. 근데 여기가 골절이 쉽게 생긴대요. 특히 개들은 교통사고가 생기거나 이러면 얼굴뼈에서 이쪽이 많이 부러져서 온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자이고마틱 본, 그리고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오브 맨디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전두동, 우리 축농증 생기면은 이마 쪽까지 뻐근하게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문제가 돼서 그런 건데, 부비동염이라고 많이 불러주죠 우리가. 여기에 가스나 플루이드가 많이 차게 되면 문제가 되죠. 이게 보통 곰팡이 감염이나 아니면 심한 세균성 염증 이런 게 있을 때, 심한 부비동염이 생겼을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 농양이 차게 되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벽이 두꺼워지고 공기 음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찬 것처럼 보여야 정상인데 팀파닉 블라, 그러니까 고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죠. 여기도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뭔가 안에 가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상부호흡기도 보게 되면,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루게 될 텐데, 상부호흡기 질환이 나타날 때 또 방사적으로 보이는 소견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턱뼈를 또 봐야 되는데요. 턱뼈를 볼 때는 이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턱뼈를 볼 때는 이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빨이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빠진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이빨 밑에 이렇게 공간이 남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빨 밑에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원래 정상적으로는 거기에 해부학적으로 잇몸이라든가 이런 구조물들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만큼의 이빨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빨 밑에 이렇게 잇몸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 말은 여기 어떤 병이 있어가지고 이빨이랑 턱이랑 분리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걸 주의 깊게 봐줘야 됩니다. 포지셔닝으로 넘어가 봅시다. 포지셔닝은 사진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찍냐 이런 얘기거든요. 요즘은 CT를 많이 사용을 해서 어차피 360도를 돌며 찍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차피 입체적으로 다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애초에 방사선 노출량도 굉장히 많고 좀 효율적이진 않잖아요. 매번 모든 진단을 할 때 다 CT를 찍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전통적으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이 빛을 어디서 쏘는지에 따라서 어디를 볼지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기본적인 자세는 레터럴 그리고 돌소벤터 이렇게 불러주는데, 레터럴이라는 단어는 의학적으로 측면에서 보는 뷰를 얘기를 하죠. 핸드폰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레터럴이라 그러면 이렇게, 아니면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쪽에서 쏘는 걸 레터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소벤터럴이라는 거는 여기를 등이라 그러고 여기를 배 쪽이라고 했을 때 등에서 배 쪽 방향으로 이렇게 쏘는 거, 이거를 갖다 돌소벤터럴 뷰라고 합니다. 특수 자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수 자세는 특수한 구조물들을 볼 때 많이 쓰게 되는 자세인데요. 전두동 문제가 의심될 때 촬영하는 특수 자세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에서 뒤쪽으로 보고 찍게 됩니다. 앞이 여기라고 하고 뒤가 여기라고 하면 어느 방향이냐면요, 이렇게 쏴서 이쪽으로 나가는 형태로 빛을 쏘게 되는 거죠. 뒤라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전두동, 프론털 사이너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턱 쪽에서 머리통 쪽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갖다가 배 쪽에서 등 쪽으로 본다 라고 해서, 사실 턱이 배 쪽에 있고 그리고 뒤통수는 등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벤트로 돌설이라는 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등, 아까 도서 벤트럴이라 그러면 등에서 배 쪽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벤트로 돌설이니까 아예 반대쪽 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개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자주 쓰진 않지만 코 내부를 본다 그랬을 때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에스모터비네이트라고 해가지고 코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있어요. 여기에 뭔가 가스가 차거나 농이 차서 병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벤트로 돌설한 자세를 많이 보게 돼요. 이때 가스가 차게 되면, 우리 엑스레이 많이 찍어보시면 알겠지만 손 찍으면 어떻게 돼요? 뼈가 있는 부분만 하얗게 보이죠. 뭔가 투과하기 어려운 게 있을 때 하얗게 나오게 되는데, 비골갑계가 있는 곳도 원래는 조금 하얗게 보여야 돼요. 왜냐면 뼈니까요. 아무리 얇아도. 근데 가스가 차게 되면 이게 레디오 루센트하게, 그러니까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귀 쪽에 있는 공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팀파닉 불라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이염이 있을 때 여기에 또 플루이드가 차게 되는데요. 분명 이게 뼈고 그 안에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액체류 같은 게 차가지고 평소보다 더 탁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보기 위해서 로스트로 카우덜이라고 해서 주둥이에서 뒤통수 방향으로 찍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필이면 또 입을 열고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특수 자세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건 자주 찍진 않습니다. 일단 찍기도 어렵고요. 개를 강제로 입을 벌리고 사진은 입 쪽에서, 그리고 머리통은 뒤로 누워놨으니까 아까 눕는 거 싫어한다 했는데 심지어 입도 벌려놓고 입 벌린 상태에서 누우라 그러고 입 쪽으로 사진을 찍는다? 이거 굉장히 싫어하겠죠. 자주 찍진 않습니다. 스컬 앤 칼바리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주둥이가 긴 대형견도 있고 소형견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통을 찍는 방법이 살짝 달라요. 그리고 이걸 찍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구조물도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 찍어보면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되는데요. 구글에 검색만 해보셔도 알 수 있어요. 긴 애들은요 사진도 길게 나옵니다. 짧은 애들은요 사진도 짧게 나와요. 그래서 단두종에서는요 프론털 사이너스가 굉장히 안 보여요. 고양이도 잘 안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간이 작고 레디오 센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개보다 조금 더 둥글고 럭비공 같은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개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고양이인 거예요. 다음은 하이드로세팔러스인데요. 얘는 뇌수두증이라고 하는 소형견에서 굉장히 호발하는 증상이에요. 치와와 같이 좀 턱이 짧고 머리가 작은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선천적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뇌실에 종양이 생기거나 후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어요. 뇌실에 종양이 생기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머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될 애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머리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게 플루이드가 찬 겁니다. 이 이유라고 하면은 원래 뇌척 수액이 정상적으로 나오면 흡수가 돼야 돼요. 뇌 안에서 흡수가 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고이게 되겠죠. 고이게 되면서 머리가 점점 더 빵빵해지는, 그러면서 뇌와 그 주변 조직들을 압박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증상으로 대표적인 게 당연히 신경 증상, 파행 같은 걸 보일 수도 있고 제대로 못 걷는다든가 하는 그런 거, 아니면 혀를 계속 내밀고 있다든가 이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엑스레이로는 감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민감도라 그러면 뭔지 아시죠? 있을 때 있다고 진단하는 거. 그러니까 뇌수중이 있을 때 이거를 영상을 보고도 양성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문이라고 해가지고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어릴 때 이후에는 다쳐 없어져야 되는 구조물인데 소형견 같은 경우에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구조물이니까 알아두고 가면 좋습니다. 여기서 정상 개의 뇌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으면 이랑, 고랑, 혈관 이런 구조물들이 사진상에서도 분간이 가능해요. X선 사진에서. 하이드로세팔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좀 뿌옇게 보이고 잘 안 보이게 됩니다. 이게 되게 균질하게 뿌옇게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슨 약을 먹으면은 브레인 포그가 생긴다, 백신을 맞으면 브레인 포그가 생긴다. 그럼 안개 얘기를 하잖아요. 머릿속에 안개 뭉게뭉게 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사진이 이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뇌수두증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뇌합이 올라가요. 당연하죠. 아까 뇌를 누른다 그랬으니까요. 그럼 파작이 되거나 실신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뇌압을 낮추는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최우선적인 치료법이 될 거고요. 이걸 관찰하는 방법에 플레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레어라는 거는 어떤 역치를 정해놓고 신호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보는 기법을 의미를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사진이 있으면 거기서 CSF에 의해서 보이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영상을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CSF 신호를 제거한다 라고 하면은 원래는 찍었을 때 CSF가 하얗게 보이는데요. 이게 하얗게 안 보이게 된다는 건 그 부분이 뻥 뚫린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병변이 있는 부위가 굉장히 잘 대비돼서 보이게 됩니다. 염증인 경우에는 플루이드에 단백질이 섞여서 보이니까 이게 염증성 액체가 들어있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플레어 영상에서 크게 보인다면 이거는 단백질이 들어있는 액체는 아닐 것이고 그럼 CSF겠구나. 여기가 빈 공간처럼 보인다는 거는 뇌척 수액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시피털 디스플라지아라는 새로운 질병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시피털 디스플라지아 같은 경우에는 오시피털이 뭔지 아시죠? 이게 뒤통수 뼈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장 흔하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키홀 말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키홀이라 그러면은 열쇠 모양이라는 게 생각이 나시죠? 열쇠 구멍 모양으로 뒤통수 뼈에 변형이 생겨진 그런 모양을 의미를 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구멍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근데 요 위에 이런 모양으로 열쇠 고리가 아니라 열쇠 모양의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거는 C1이라고 하는 첫 번째 목뼈랑 관절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구멍이 커졌다고 했잖아요. 정상적으로는 관절만 돼야 되는데 이 뒷부분으로 이렇게 늘어난 공간을 통해서 손해가 빠져나올 수 있겠죠. 손해가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내가 또 눌리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파행을 보이거나 신경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제일 많이 흔하게 발생하는 품종들은 당연히 작거나 머리가 좀 짧거나 그런 미니어처 토이 브리드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랑 또 연관돼서 많이 보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형이 키아리 라이크 마포메이션. 그래서 키아리
히아리 기형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얘는 구멍 이상 자체가 문제인 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가 수반돼서 문제인데요. 보통 이제 두개골이 너무 짧게 이렇게 메이팅이 돼서 계속 몇 세대를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품종들은 히아리 기형이랑 오시피털 디스플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히아리 기형을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뇌뼈가 이상한 거예요. 두개골이 이상한 건데 포라멘 매그넘, 그러니까 아까 C1 뼈랑 뇌를 감싸고 있는 그 뒤통수 뼈 있죠? 얘네가 이어지는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에 두개골 이상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손해가 탈출한다거나 척수 공동증이 나타난다거나, 척수 공동증이라는 건 척수의 흐름이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액체가 찬 공동, 캐비티가 생긴다는 얘기고요. 아니면 하이드로세팔러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뇌가 눌리는 현상. 뭐 때문에? CSF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키아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요. 얘를 줄여서 COMS, 콤스라고도 많이 불러줘요. 얘도 저희 개도 이거 진단받아가지고, 물론 확진은 아니었습니다. CT를 안 찍었기 때문에. 근데 콤스를 찍게 되면, 아니 콤스라는 걸 진단받게 되면, 아 이게 총체적으로 두개골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치료 자체가 애초에 기형이니까 치료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증상이 있을 때 대증적인 치료로 나아가는 그런 식입니다. 굉장히 길이 좁기 때문에 구불구불해진 모양으로 뇌가 기형이 나타나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뼈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뇌가 낑긴 거죠. 그런 형태가 영상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아니면은 외상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존재를 하는데요. 희한하게 낙상 시에 뒤통수부터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개들은. 확실히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 균형 감각이 되게 좋으니까 다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개들은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뒤통수가 깨진대요. 골절이 보이는 거는요, 연부 조직이 부은 것도 영상에서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레디오 루센트하게, 그러니까 뼈가 원래대로면 굉장히 선명하게 흰색으로 쭈르륵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주변이 뭔가 이렇게 금이 간 것처럼 보입니다. 얇은 선 같은 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뭔가 투명하게 나타나는 선 같은 게 있고, 거기에 연부 조직이 부어 있는 것도 같이 보인다면 아 이거 골절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양이 생긴 경우에는 또 색다른 종류의 이상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종양이 생긴 경우에 뭔가 뼈가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당연히 뼈에 종양이 생긴 경우에 이렇겠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원래대로면 투명하게 보여야 될 부분이 되게 하얗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뼈의 구조물이랑 너무 벗어난 모양으로 주변에 막 와글와글하게 보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MLO라고 하는 멀티로뷸러 오스테오콘드로살코마라는 게 있습니다. 다엽성 골연구 육종이라고 하는 건데, 외관상 특징이 너무 뚜렷하고요. 잊어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머리에 이렇게 팝콘 튀겨진 것 마냥 이렇게 브로콜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되게 이상하죠. 자, 이제 코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라 그러면은 뭔가 되게 민감한 기관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민감한 기관이 굉장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코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코에 중요한 구조물들,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걸 먼저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도 코에 중요한 구조물이 에스모이드 라고 해서 채판 아니면 벌지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에스모이드는 뼈의 이름이고, 그 위에 이제 크리브리폼이라고 해가지고 채판이라고 하는 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브리폼 플레이트라고 그러면은 되게 이게 무슨 질감이냐면 꼬북칩 아시죠? 꼬북칩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안에가 이렇게 되게 무슨 공갈빵처럼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으면서도 뼈 같은, 뼈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물인 거죠. 이렇게 골 조직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이면서도 안에가 이제 무슨 채처럼 안에가 뽕뽕뽕뽕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또 대표적인 다른 중요한 게 네이절 터비네이트라고 하는 코 선반입니다. 그래서 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선반 1, 선반 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공간이 1층, 2층, 3층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이절 캐비티 안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물들이 코의 뒤쪽 그리고 위쪽 중간 쪽 이렇게 나누고 있는 구조라고 했고요. 채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터비네이트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터비네이트를 갖다가 콩카라고도 불러줍니다. 콩카는요, 뼈인데요. 뼈에다가 이제 점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길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뇌랑 이렇게 딱 그 사이를 막아주는 그 판이 크리브리폼 플레이트, 그러니까 채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강 종양이 있을 때 이곳이 녹을 수 있는 겁니다. 종양이 뼈를 녹이는 성질이 있죠. 이 경우에는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뒤쪽으로 더 침범하면 어딥니까? 뇌잖아요. 근데 뇌는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레디오그래픽하게 방사선학적으로 찍을 때 어떻게 찍힐 거냐 라고 하면은 VD나 DV로 찍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양쪽 코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VD랑 DV 뭔지 기억하시죠? VD는 배에서 등 쪽, 그리고 DV는 등에서 배 쪽 이렇게 찍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거 외에도 좀 더 쉽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옆으로 누워서 찍히는 거겠죠. 개가 눕는 걸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으로 눕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 될 거고, 조금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측면에서 찍는 그런 횡화상을 찍는 게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횡화라 그러면 옆으로 눕는다 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거는 라이트 레터럴 아니면 레프트 레터럴 이런 뷰가 될 거고요. 근데 이 경우에 병이 발생하게 되면 코 짰는 부위에 이제 코 뼈가 있고 그 안에
선반들이 이렇게 있고 그 뒤에 크리브리품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선반이 있는,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 길이라고 하는 미아터스가 있는데 그 안에 뭔가 불투명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원래는 빈 공간이어야 되는데 거기 뭐 차게 되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곳을 감별할 때 우리가 어디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비강, 코뼈, 전두동 이쪽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전두동이 좀 중요한데, 여기가 곰팡이나 비염 같은 게 있을 때 플루이드가 차게 됩니다. 아무래도 염증성 삼출물 이런 게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가 좀 탁해지는 거죠. 코 중격에서 봐야 될 거는 양쪽이 대칭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브리폼 플레이트, 채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게 굉장히 얇은 뼈들로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어디가 비강이고 어디가 뇌고는 잘 보이는데, 이 채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얼마나 온전하게 있는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얇은 선처럼 해가지고 나타난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강 관찰할 때 가장 좋은 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자세, 배에서 등 쪽으로 찍는 자세를 안 좋아하지만 이게 제일 잘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나 입을 열고 있을 때가 제일 잘 보이죠. 입을 열고 눕히기까지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자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소견이라고 하면 라이시스가 나타난 게 안 좋은 거겠죠. 라이시스라 그러는 거는 뼈가 녹은 걸 의미를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경계가 점점 뭔가 이상해지면서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단두종에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단두종 같은 경우에는 비강이 원래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 허옇게 좀 안에가 잘 안 보이는 모양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별로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단두종들은 원래 비강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비강 공간이 좁으니까 온갖 종류의 그 상부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기 좋은 거기도 하고요. 근데 원래 비강이 정상적으로도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불운한 그런 아이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강에 어떤 질병이 생길 수 있는지 잘 보겠습니다. 비강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은 일단 비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종양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비염이라 그러면은 그게 그냥 감염이 돼서 생긴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사실 감염 같은 게 없는데도 알레르기성으로 존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외부에서 진짜 이물질이 들어와서 생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비염이라는 거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종양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양성이랑 악성 이렇게 해서 완전히 예후가 달라지는 그런 아이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벌써부터. 그리고 에피텔리얼 오리진, 그러니까 사피 유래의 종양은 칼시노마라고 불러주게 되고요. 아닌 애들은 사르코마, 림포마 이런 애들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흔한 피처로는 문제가 있는 소견들인데요. 이게 어떤 피처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게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 불투명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뭔가 찼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뼈가 녹은, 아니면은 큐비네이트, 그러니까 코 선반 이렇게 좀 얇은 골 조직들이 녹은 걸 많이 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게 더 진행되면은 좀 더 두꺼운 뭐 맥실라, 그러니까 상악이라든가 아니면 코를 이루고 있는 코뼈 자체가 녹아버릴 수도 있겠죠. 두꺼운 뼈가 녹을 정도면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전두동이라 그러면 여기도 빈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플루이드, 그러니까 뭔가 염증이 있다거나 종양이 있어서 종양 자체가 그 안에 자랐다거나 하면 그 안에 뭔가 이렇게 공간이 있는 걸 요 안에 꽉꽉 이렇게 채워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플루이드가 차게 되면 레디오 페이크, 그러니까 약간 더 뿌옇게 보인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염증과 종양을 다 세세히 짚지는 못해도요, 영상으로 이 정도는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유니레터럴한지 바이레터럴한지,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한쪽에만 있는 건지 양쪽에 있는 건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웬만한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중에 이게 양쪽에 있는 장기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을 보면 반대쪽도 비슷하겠거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쪽은 정상적으로 구조물이 관찰이 되는데 반대쪽이 뭔가 더 뿌옇다든가 아니면 뭔가 더 투명하다든가 하는 게 있으면 그 한쪽은 이상하구나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종양이나 곰팡이 유래 염증의 경우에는요, 어그레시브하게 발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가지고 뭔가 뼈를 잘 녹입니다. 뼈를 잘 녹이게 되면요, 아무래도 영상상에서 되게 이상 소견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게 한쪽을 녹이게 되면 굉장히 티가 잘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좌측은 정상인데 우측은 이상해서 완전 까맣게 보이고, 원래 뼈가 있어야 되는데 뼈가 없어가지고 뼈가 녹은 자리가 시꺼멓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텅텅 비어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영상 소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비염이랑 종양을 구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 구분이 굉장히 영상학적으로 어렵지만 되게 중요한 구분이겠죠. 일단 영상보다도요, 여기서는 임상 증상을 같이 짬뽕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피가 난다 이러면 종양을 의심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코피가 난다라는 거는 염증보다는 종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편측성이다 이러면 종양을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됐다 라고 하면 염증은 양쪽에 생기는 게 더 일반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세균 감염이 됐다 라고 하면은 그 한쪽 콧구멍에만 들어갔다라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편측성이면은 종양을 일단 의심했을 때가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림포플라스모사이틱 라이나이티스라고 해가지고
뭔가 형질세포나 림프구들이 굉장히 과증식하면서 생겨난 그런 비염 같은 경우에도 감염에 의한 거겠죠. 아니면 면역 반응에 의한 걸 텐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전두동에 플루이드가 찬 것처럼 영상 소견이 보일 수 있고요. 지금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곰팡이 감염 같은 게 있으면요, 종양처럼 뼈를 진짜 공격적으로 녹이거든요. 이게 한국에서는 발생 가능성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투명하게 갑자기 사진이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허옇게 뼈가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해야 될 부분이 되게 시꺼멓게 통통 비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양이 있게 되면은 비강 바깥쪽 뼈까지는 잘 못 녹입니다. 아무리 종양이 뼈를 잘 녹이더라도 바깥쪽 뼈, 아까 굉장히 두꺼운 뼈라고 했는데 이건 잘 안 녹이게 돼요. 근데 터비네이트라든가 에스모이드 같은 애들은 굉장히 녹이기가 좀 더 쉽겠죠. 터비네이트는 기본적으로 녹이게 되고요. 코티컬 본,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좀 더 두꺼운 뼈까지도 빈번하게 침범을 하기도 합니다. 어그레시브한 양상의 경우에 특히 그렇겠죠. 오스테올라이시스, 그러니까 뼈를 녹이는 게 진행되게 되면 연부 조직은 되게 붓게 되고요. 그리고 뼈를 녹이는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이 종양으로 추정되게 되겠죠. 종양이 있게 되면 입체 영상이 CT를 찍어보게 되면요, septum 반대쪽까지 막 종양에 의해서 밀려있는 구조가 생기기도 하고요. 오스테올라이시스 방금 언급드린 것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종양이 있으니까 종양은 그 안에 석회화가 된다든가 이런 뭔가 메스가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은 뭔가 조직이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불투명도가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리고 턱뼈가 녹았을 때 아까 영상의 초반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수 있겠는데, 플로팅 티스라고 해가지고 이빨이 이렇게 어딘가에 올라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조직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턱뼈가 원래 허옇게 나오고 그 위에 이빨이 또 허옇게 나와야 되는데 턱뼈가 녹았으니까 허연 턱뼈, 그리고 녹은 턱뼈 부분은 까맣게 나오고 그 위에 이빨은 다시 하얗게 나오고, 그래서 중간 어딘가가 이렇게 비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갖다가 이빨이 동동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플로팅 티스 이렇게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채판이 녹으면 굉장히 예후가 안 좋다 그랬죠. 이게 뇌까지 넘어가는 그런 경로에서 녹기 때문인데요. 정상적으로 채판은요, 얇긴 하지만 어쨌거나 뼈처럼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뼈니까요. 근데 오스테올라이시스가 되게 되면 당연히 뼈가 녹았으니까 시꺼멓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비강종양이 얘를 뚫을 정도면요, 사기암으로 판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벌써 뇌로 전이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의 상태에 따라서 예후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케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편측성이고 혈액성 삼출물이 나온다, 거기다가 심지어 뼈까지 많이 녹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종양이 있구나. 근데 심지어 크리브리폼을 뚫었다 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두꺼운 뼈가 녹았을수록 염증보다는 종양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판단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종양이라고 의심되는 영상 소견을 본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세포를 따서 실제로 이게 종양이구나 아니다는 병리학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강 종양이 심해지게 되면요, 종양이 주변 조직을 이렇게 누르면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눈이 튀어나오기까지 합니다.